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지난 2월 LA에서 발생한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의 교통사고 주 원인은 과속으로 결론났습니다. 또 우즈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사상 처음으로 올해부터 한인 납세자를 위해 IRS 통지서를 한국어로 번역해 제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명문 사립대의 지원자가 한층 늘어나면서 올해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합격률이 일제히 하락하며 입시 관문은 더 바늘구멍이 됐습니다. 전염성이 더 강하고 치명률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내에서 가장 지배적인 변이가 됐다는 보건당국자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미국 내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 수가 지난해부터 크게 줄어든 가운데 그 감소세가 올해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주에서 저소득층의 은행 이용을 돕고자 수수료가 전혀 없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은행을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시경찰 당국이 온타리오 밀스몰에서 아시안 커플을 향해 증오범죄를 저지른 2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또 한인 여성이 대낮에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중국의 추격을 내세우며 초대형 인프라 투자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의 정당성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두 국민의힘이 20%포인트를 넘나드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슈퍼 여당이라고 성과를 거둔 이후 단 1년 만에 참패를 당했습니다. 뉴욕전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을 소화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 53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4월 7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1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LA에서 발생한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의 교통사고 주 원인은 과속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우즈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교통사고를 조사해온 LA 카운티 보안관실은 현지 시간 수요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의 주 원인을 과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차량의 데이터 기록을 조사한 결과 사고 지점이 회전 구간이었지만 차량 속도는 시속 140km까지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Estimated speeds at the first area of impact were 84 to 87 miles per hour, and the final estimated speed when the vehicle struck the tree was 75 miles per hour. 또 데이터 기록에서 사고 순간 우즈가 브레이크를 밟은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speculated and believed that Tiger Woods inadvertently hit the accelerator instead of the brake pedal, causing that 99% rating on the accelerator pedal. 보안관실은 사고 당시 우즈의 부상이 심해 음주 측정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면서도 우즈와 차량 내부에서 음주나 약물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re was no odor of alcohol, there were no open containers in the vehicle, and there were no narcotics or any evidence of medication. 보안관실은 과속이 사고 원인이지만 우즈에 대한 기소 사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안관실은 지난달 말 최종 사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사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우즈 측에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공개를 미뤄왔습니다. 지난 2월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열린 제네시스 인비테이션 골프 대회에 주최 측으로 참가했던 우즈는 이후 LA 외곽에서 제네시스 GV80 SUV를 직접 몰고 가다 차량이 전복되는 대형 교통사고를 내 다리가 복합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우주의 선수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수술 이후 3주 만에 퇴원해 현재는 플로리다 자택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명문 사립대로 지원자들이 몰려 올해 아이비리그 대학의 합격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면서 입시 관문은 더 바늘구멍이 됐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올해 아이비리그 대학의 합격률이 일제히 급락하면서 치열해진 명문대 입시 경쟁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6일 공개한 올 가을 학년도 신입생 합격률 현황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은 올해 3.4%의 합격률로 지난해 4.9%보다 더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원자 100명 중 3명 남짓만 입학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은 지난해 합격률 6.1%에서 올해는 합격률 3.7%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지난해 합격률 5.6%에서 올해는 4%로, 예일 대학은 지난해 합격률 6.5%에서 올해는 4.6%로 떨어졌습니다. 브라운 대학은 지난해 합격률 6.9%에서 올해는 5.4%로, 다트머스 대학은 지난해 합격률 8.8%에서 올해는 6.2%로 떨어졌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은 지난해 합격률 8.1%에서 올해는 5.7%로 떨어졌습니다. 코넬 대학은 올해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합격률은 조기 전형인 얼리와 정시 전형인 레귤러 어드미션을 모두 합쳐 통계를 낸 것으로 정시 전형만 따지면 합격률은 여기서 더 곤두박질칩니다. 올해에는 아이비리그를 비롯해 명문 사립대학들의 합격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입 학력 평가 시험을 대면으로 치르기 어렵게 되면서 대학들이 SAT와 ACT 점수 제출을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원자들이 SAT와 ACT 시험 점수에 얽매이지 않고 상위권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명문 사립대에 지원자들이 몰려 입시 경쟁을 부채질하게 된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미국 내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 수가 지난해부터 크게 줄어든 가운데 그 감소세가 올해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유학생 수는 지난달 현재 4만여 명으로 3개월간 3%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전과 비교하면 30%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의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관리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3월 현재 미국에서 유학생 비자와 직업훈련 비자 등을 받고 수학 중인 한국 출신 유학생은 총 4만 8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세비스의 직전 통계인 지난 2020년 12월 당시 4만 2,153명과 비교하면 1,294명이 감소한 것으로 비율로는 3% 줄어든 숫자입니다. 한인 유학생 감소세는 이전부터 나타났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작년 훨씬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시작 전 통계인 2020년 1월의 경우 5만 9,421명이었습니다. 이때와 비교하면 14개월간 18,562명, 비율로는 31.2%가 줄어든 것입니다. 한인 유학생 수는 캘리포니아에서도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 내 대학들에 재학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 수는 작년 12월 8,274명이었으므로 3개월간 6.2% 줄어든 셈이며 코로나19 사태 전인 작년 1월 12,015명이었던 것에 비해 14개월간 35.4% 줄어든 셈입니다. 유학생 감소의 원인은 별도로 분석되지 않았지만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대거 확산에 따른 대학들의 대면 수업 중단과 반이민 정책, 유학생 취업 시장 악화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고려했다가 다른 나라로 눈길을 돌린 유학생들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사상 처음으로 올해부터 한인 납세자를 위해 IRS 통지서를 한국어로 번역해 제공합니다. 통지서는 영어와 스페인어 외에도 한국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등 20개 언어로 번역됩니다. 수잔 사이먼 IRS 소득투자부 홍보교육소비자지원국장은 현재 세금 관련 기본 정보와 납세자의 권리, 자녀 관련 필수 사항들을 외국어로 번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저소득층의 은행 이용을 돕고자 수수료가 전혀 없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은행을 설립하는 법안이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 의원 주도로 발의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LA타임스는 은행들의 초과 인출 수수료, 예금 최소 잔액,
현금 자동 입출금기 이용 수수료, 체크 현금화와 데비카드 수수료 등이 증가하고 있어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금융 업무에 어려움이 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주 의원들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무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퍼블릭 뱅킹 법안은 뱅크캣이라는 이름의 공공은행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반 소비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정부 운영 은행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뱅크캣은 데비카드, 고용주와 정부기관으로의 직접 급여 디파짓, 청구서 전자결제, 현금 자동 입출기 금괴 서비스를 수수료가 전혀 없이 제공하며 일반 민간은행과 직접 경쟁하게 된다고 신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미겔 산티아고 캘리포니아 53지구 주 하원 의원은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엄청난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며 이렇게 아껴진 돈은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음식 구매, 렌트 납부, 가구 경제 재건 등에 보탰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A 항공문화원이 현지인들에게 국악에 대한 친근감을 조성하고 평소에 궁금했던 국악인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6개의 영상 시리즈를 영어 자막과 함께 7일부터 5월 19일까지 문화원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합니다. 해당 영상들은 정악단, 민속악단, 무용단, 창작악단 단원들의 일상과 일과를 소개하고 공연 준비 과정, 무대용 메이크업 A to G 등 국악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영상으로 대중에게 더 친숙하게 국악을 알릴 예정입니다. 영상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업로드될 예정으로 7일에는 1편으로 무용단 백미진 수성 무용수가 공연 준비, 무대용 메이크업, 왓츠 인 마이 캐비넷과 의상을 소개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14일에는 민속악단의 이재하 검은고 연주자, 21일에는 정악단 고경화 타악 연주자, 5월 5일에는 민속악단 경기민요 김세윤 소리꾼, 5월 12일에는 정악단의 이호훈 대금 연주자, 5월 17일에는 창작악단의 김보미 피리 연주자 순으로 영상이 시리즈로 계속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은 LA 문화원 홈페이지 kccla.org를 방문하거나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KCCLA를 검색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인앱 채팅, 음성과 영상 통화를 지원하는 모바일 인게이지먼트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샌드버드가 1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번 펀딩으로 샌드버드는 10억 5천만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서 한국에서 창업한 글로벌 B2B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으로는 첫 유니콘 기업이 됐습니다. 샌드버드를 포함한 한국 내 유니콘 기업은 총 12개가 됩니다. 샌드버드는 텍스트와 음성, 영상을 아우르는 풍부한 인앱 대화로 유저와 유저, 그리고 유저와 브랜드 사이를 잇는데 현재 레딧, 힌지, 페이티엠, 텔라락, 버진 모바일 UAE, 딜리버리 히어로를 비롯한 유수한 모바일 기업들이 샌드버드의 채팅과 영상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매달 1억 5천만 명이 넘는 유저들이 샌드버드 플랫폼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샌드버드는 현재 실리콘밸리 본사 외에도 서울과 뉴욕, 런던, 뮌헨, 싱가포르, 벵갈루루에 오피스를 두고 있습니다. LA 민주평통이 지난 6일 장애 학생들에게 격려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사회를 돌봄으로써 아픔을 함께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장애 학생들에게는 격려의 장학금을, 장애 학생들의 부모들에게는 위로의 시간을 갖기 위해 장학금 전달식과 함께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는 샬롬 장애인 선교회의 박모세 목사가 참여해 장애자 가족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장학금은 2명의 대학생들에게 각각 $1,500씩, 그리고 2명의 고등학생들에게 각각 $1,000씩, 총 $5,000가 지급됐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에 이어 장애 학생의 부모들에게도 격려와 응원의 꽃다발과 함께 선물이 증정됐습니다. LA 평통이 재외동포 청소년을 비롯한 외국인 청소년들에게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미래 통일 세대들에게 통일 의지를 심어주고자 2021년 청소년 평화 통일 그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1단계인 LA 지역 협의회 결선에서는 한반도 평화, 통일, 남과 북 최고의 순간, 평화와 통일 미래, 그리고 DMZ 평화가 주제입니다. 이달 30일까지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비롯한 재외동포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 학생들은 해당 주제로 그림 한 점과 더불어 한글로는 200자, 영어로는 70단어의 내외의 작품을 소개해야 합니다. 심사를 거쳐 최우상 1명에게는 $500의 상금을, 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300, 장려상 3명에게는 각각 $150의 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중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1명은 전 세계 43개 협의회가 참여하는 종합 결선 대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2단계인 평통 사무처 결선에서는 올해 6월 30일 43개 전 지역협의회 예선대회에서 최우수 작품을 수상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을, 최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50만 원, 우수상 3명에게는 30만 원, 그리고 장려상 5명에게는 2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사무처 결선 시상식은 줌을 활용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그 외 우수 작품들은 작품집 제작 및 온라인 작품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메일 nuacla1@gmail.com 혹은 전화번호 213-384-616919로 문의해 이름과 재학 중인 학교, 학년, 주소, 전화번호, 보호자 성함과 연락처를 제출하면 됩니다. LA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와 폭력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또 한인 여성이 대낮에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2시 10분경 한인타운 하버드와 제임스 엠 우드 인근에서 길을 걷고 있던 60대 한인 여성 김모 씨가 히스패닉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길을 걷고 있던 김 씨에게 한 히스패닉 남성이 권총을 들고 멈추라는 말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위협감을 느낀 김 씨는 들고 있던 손세정제 스프레이를 다가온 남성의 얼굴에 뿌렸고 앞이 안 보여 허우적거리던 남성은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총기로 김 씨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용의자의 폭행으로 인해 왼쪽 손과 눈, 머리에 멍이 드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용의자의 범행이 포착된 감시 카메라 영상을 수집하기 위해 사건 현장을 방문해 수사를 진행했고 한인타운 내 범죄 보고 지역에 순찰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폭행 사건 도중 직접적인 인종차별적 발언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는 해당 사건을 강도 미수 및 폭행 사건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로부터 강탈한 물품은 없으며 폭행 직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20세에서 25세 사이 검정색 머리의 히스패닉 남성으로 키 5피트 7인치에 130파운드가량의 체격이며 사건 당시 검정 모자와 긴팔 자켓에 어두운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며 사건을 목격했거나 용의자를 본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시 경찰 당국이 온타리오 밀스몰에서 아시안 커플을 향해 증오범죄를 저지른 2명의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당국은 지난 4일 오후 리바이스 아울렛 매장에서 용의자들이 피해자들을 향해 인종차별 발언과 함께 수차례 가격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해당 용의자들은 심지어 말리려고 한 2명의 주민들에게도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들은 헤멧에 거주하는 34세의 투보리스 맨서와 31살의 남성 테렐 플레인즈로 밝혀졌으며 맨서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가했습니다. 맨서는 리바이스 매장에서 체포되었으며 플레인즈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어제 자신의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21분입니다. 수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사우스 방향 슬라우슨 애비뉴부터 정체 시작됩니다. 19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기 시작해 1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을 지나 4가 스트릿과 교차되는 지점까지 10마일에서 21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대 5번 놀스 방향입니다. 10번 이스트와 교차되는 지점부터 13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고요. 그랜드 비스타 애비뉴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7마일에서 14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 텔레그랩 로드 구간부터 21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티어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7마일에서 21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스트릿부터 21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웨스턴 애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9마일에서 19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 버논 애비뉴부터 16마일대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101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까지 7마일에서 12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10번 이스트 방향도 김방향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델마 에비뉴 구간부터 18마일대로 정체 중입니다. 이스턴 에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16마일에서 21마일대, 또 나오미 스트릿 구간부터 다시 속도 떨어지기 시작해 20가 스트릿과 교차되는 구간까지 긴 구간 8마일에서 19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40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센티넬라 에비뉴 구간부터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산타모니카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9마일에서 20마일대로 역시 일반 레인과 카풀레인 쪽 모두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염성이 더 강하고 치명률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B117이 미국에서 가장 지배적인 변이가 됐다는 보건당국자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로셜 밸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CDC의 가장 최근 추정치를 근거로 할 때 B117 변이가 이제 미국에서 돌고 있는 가장 흔한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웰렌스키 국장의 발언은 미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4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징후가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CDC에 따르면 어제까지 16,275명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CDC는 실제 영국발 변이 감염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변이 여부를 확인하려면 유전자 시퀀싱 작업을 해야 하는데 확진자 가운데 일부에만 이를 수행하고 있어서 실제 감염자는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CNN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일주일간 뉴욕, 미시간,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뉴저지 등 5개 주에서 나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미국 전체 환자의 43%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는 지난 일주일간 45만 3,360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왔는데 그중 이들 5개 주의 감염자가 19만 6,400여 명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5개 주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22%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미국의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6만 4,760명으로 1주 전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그러나 2주 전보다는 약 18%, 4주 전보다는 12% 더 많다고 CNN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혈전 발생에 대해 매우 드문 부작용이라며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드문 사례라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의 이익이 부작용의 위험보다 더 크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혈전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유럽의약품청이 현지 시간 7일 관련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The Prague, after a very in-depth analysis, has concluded that the reported cases of unusual blood clotting following vaccination with the AstraZeneca vaccine should be listed as possible side effects of the vaccine.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2주 이내에 매우 드물지만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혈전 발생 사례는 대부분 접종 2주 이내에 60대 미만 여성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혈전 발생과 관련해 성별과 나이 등 특정한 위험 요소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면역 반응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그러나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전은 매우 드문 사례로 백신 접종으로 얻는 이익이 부작용의 위험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vaccine has proven to be highly effective. It prevents severe disease and hospitalization, and it is saving lives. 따라서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권고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우려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백신 자문기구는 현지 시간 7일 혈전 우려와 관련해 30세 미만 젊은 층에게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다른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천만 회분이 접종된 영국에선 지금까지 희귀혈전 발생 사례가 79건 보고됐고 이 중 19명이 사망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가 곧바로 번복했습니다. 올림픽 보이콧이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라는 것을 보여준 셈인데 중국은 펄쩍 뛰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내년 베이징 올림픽의 보이콧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간표를 제시하지 못하겠지만 동맹국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장 인권 문제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불참함으로써 중국을 압박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익명의 국무부 고위관리가 이런 사실을 부인했고 프라이스 대변인도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 발표할 것이 없고 대중국 정책은 동맹과 상의할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보이콧까지 할 상황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남겨둔 셈입니다. 중국은 스포츠의 정치화는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고 체육계에 피해를 줄 거라며 비난했습니다. 개막을 10개월 정도 앞두고 중국은 주요 경기장 시설을 최종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개조해 만든 컬링 경기장에서는 벌써 행사 자원봉사자들이 소집됐습니다. 문제가 되는 코로나19는 올림픽 개막 이전에 집단 면역을 형성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1억 5천만 명가량의 백신을 접종한 데 이어 주변국과 백신 여권 사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유보적인 입장에도 백신 여권 도입에 적극적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인류의 재전을 성공시킬 경우 미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는 오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잔 라이언스 미국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미국의 젊은 선수들이 정치적 놀이개로 사용돼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며 선수 보이콧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이콧은 국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도 아니고 선수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선수들에게 유일한 꿈은 미국과 우리가 옹호하는 것을 국제 경기 무대에서 대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인권 문제를 축소하고 싶은 것은 아니라며 하지만 미국은 이런 우려에 건설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동맹과 베이징 올림픽 공동 보이콧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논의하고 싶은 것이라고 답변해 보이콧을 통한 압박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을 나온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공동 보이콧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어떤 공동 보이콧도 논의한 적이 없고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이 동맹과 공동 관심사를 정의하고 공동 접근을 확립하기 위해 대화한다면서도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한 우리 계획에서 어떤 변화에 관해 진행 중인 논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날 발언은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동맹과 공동 보이콧을 논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했다가 빚어진 논란을 진화하려는 차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언론을 통해 공동 보이콧을 논의하지 않았고 현재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신포조선소에 대한 위성사진 분석 결과 잠수함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움직임이 있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백악관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 대신 비핵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대북 외교를 고려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개발 중인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바지선을 이동시킨 사실을 위성사진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시험이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된 움직임이라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미 백악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단 해당 보고서를 검토했다면서도 평가와 관련해선 국방부와 논의하겠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I've seen those reports. I would send you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I'm just not going to be able to get into more details from here. 반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포괄적으로 볼 때 한반도 비핵화가 분명한 목표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향한 길이라면 대북 외교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We are prepared to consider some form of diplomacy if it's going to lead us down the path toward denuclearization. So that is broadly how we view. There's also a review that's underway within the administration. 다만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며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관련 협의 역시 계속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같은 인식은 백악관이 대북 정책 입안 과정에서 북한의 위협보다는 동맹과 조율을 바탕으로 한 비핵화 외교에 나서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백악관은 관련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의 중요성과 함께 한미동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훈련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한반도에서 훈련은 중요하다며 우리는 한미동맹이 건전하고 견고하며 어떤 날에라도 우리의 이익과 한국 동맹의 이익을 지킬 준비가 돼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달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분석 상황에 관한 질문에는 여전히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추구하는 것에 대한 정보평가는 하지 않겠다면서 우리는 3월 25일 발사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국방부의 대북정책 검토에 대한 질문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보다 앞서가지 않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면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 중이며 이는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 칩 부족 사태와 관련한 법안이 곧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인프라 투자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연설이 끝난 후 질문을 받다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초당적 그룹이 3, 4주 전 컴퓨터 칩 문제로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우리의 공급망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협력해야 한다고 했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며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그와 관련해 법안을 발의할 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 업계에 안정적으로 반도체 칩을 공급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칩을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으며 반도체 분야 주도권 확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적 반도체 칩 품귀 사태에 따라 12일 삼성전자와 제너럴모터스를 비롯한 관련 기업과 대응 방안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지난 2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사령탑 첫 대면 회의에서도 반도체 문의가 논의 대상이 됐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끊다시피 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AP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은 의회와 협력해 팔레스타인의 경제적, 인도적 지원의 재개 계획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지원금은 유엔 내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1억 5천만 달러, 서한과 가자지구 경제개발 지원 7,500만 달러, 평화 구축 프로그램 1,000만 달러 등 모두 2억 3,500만 달러입니다. 이번 발표는 친이스라엘 정책에 기울었다는 이유로 팔레스타인의 강한 반발을 산 트럼프 전 행정부의 기조에서 탈피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1967년 이전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각각 별도 국가로 공존하자는 구상인 이 국가 해법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 인정 등 친이스라엘 행보를 고수했습니다. 또 2018년 팔레스타인과 관계를 단절하면서 거의 모든 지원을 차단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 국가 해법을 다시 강조하며 팔레스타인과 관계 회복을 추진해왔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통화에선 이 국가 해법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두 국민의힘이 20%포인트를 넘나드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슈퍼 여당이라는 성과를 거둔 이후 단 1년 만에 참패를 당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선거 결과는 긴장감을 주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 차이였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열세 속 추격 분위기가 나타난다던 더불어민주당의 전망은 틀렸고 우세가 이어진다는 국민의힘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크게 이겼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다시 뛰도록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다시 반드시 설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더욱 압승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개표를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승리 소감을 밝힐 수 있을 정도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을 섬기는 좋은 시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던 국민의힘이 두 곳 모두 압승을 거둔 겁니다. 지도부는 상식의 승리라며 내년 정권 탈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굳게 다져나가겠습니다. 부산, 서울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면 총선 대승 이후 1년 만에 참패를 겪은 민주당은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성찰하고 혁신하겠다는 성명으로 공식 입장 발표를 대신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국민의힘의 재보궐선거 승리는 부동산 정책 등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반사이익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승리에 취했던 걸까요? 선거 당일 국민의힘에선 국회의원이 당직자에게 발길질을 해 사퇴 요구가 나오는가 하면 대구가 지역구인 국회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해 거주지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상황실이 마련됐던 국민의힘 당사입니다. 서울시장 후보와 지도부, 선거대책위원장이 앞줄에 앉았고 두 번째 줄에 비상대책위원 등이 자리했습니다. 폭력은 이 자리를 놓고 불거졌습니다.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송원석 의원이 자신의 자리가 없다며 당직자에게 폭언과 함께 발길질을 했다는 겁니다. 송원석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단순 해프닝이라고 설명했지만 사무처 당직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폭언이 반복돼 왔다며 송 의원의 사과와 당직 사퇴,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투표 시간대에는 곽상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했다고 올린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곽 의원의 지역구는 대구.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살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아니지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재보선에서 압승한 날 악재가 연달아 터진 겁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혁신이 안 됐다라는 거죠. 신용을 하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 떠나고 나면 곧바로 좀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지 않나. 국회의원의 당직자 폭행은 이른바 꼰대 문화이자 갑질. 지역구에 살지 않는 건 역시 민심을 이용만 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감에 반사이익으로 얻은 재보선 승리가 오히려 국민의힘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보궐선거 결과로 희비가 엇갈린 건 후보자들뿐만은 아닙니다. 참패를 받아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대선 주자로서 타격이 불가피해진 반면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등 유력 주자들은 반사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YTN입니다. 부인이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일주일 자가격리 대상이 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 홀로 자택에서 받아든 보궐선거 참패 성적표만큼이나 앞길도 막막해졌습니다. 당 대표직은 내려놨지만 사실상 선거를 진두지휘한 터라 책임론을 피할 수 없는 데다 최근 한 자릿수 때까지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할 기회마저 놓친 셈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사죄와 다짐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권 내 지지율 1위라는 타이틀에 민주당 내 비주류에서 대안 세력이라는 이미지까지 더해 당분간 독주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궐선거를 통해 확인된 정권 심판 바람이 정권 교체 요구로 이어질 경우 더불어민주당 우산 아래에 있는 이 지사도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선거 책임론을 둘러싸고 그간 수면 아래 있던 당내 갈등이나 계파 싸움이 불거진다면 여권은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 되신 건 아닌데 그 정책 방향을 정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반면 야권에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로 치고 올라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존재감이 급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퇴 후 첫 공식 행보로 부친과의 사전투표를 택한 윤 전 총장이 본격 정치 행보에 나선다면 정기 개편에 돌풍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선택하셨다는 공식 일정으로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대권 행보를 괜찮을까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진 않지만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중도층 표심을 확보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행보도 관심입니다. 이미 더 큰 2번을 만들자며 야권 재편을 언급한 가운데 향후 국민의힘과의 역학구도에 따라 입지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뉴욕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록을 소화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6.02포인트, 0.05% 상승한 33,446.26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6.01포인트, 0.15% 오른 4,079.95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9.54포인트, 0.07% 하락한 13,688.8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지수는 고점을 2포인트가량 높이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주요 지수는 레벨 부담의 최고치 근방에서 좁은 폭에서 움직였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긍정적 재료들로 증시 모멘텀이 탄탄하다면서도 조정 가능성에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재차 불거진 가운데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0.44달러 오른 배럴당 59.7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안전 우려가 재차 불거진 점이 장중 유가에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이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특이 혈전 생성에 매우 드문 사례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럽의약품청은 이 백신이 이익의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크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 백신 접종 권고를 유지했습니다.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감소한 점은 유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휘발유 재고가 크게 증가하고 수요가 부진한 점은 유가의 부담입니다. 에너지정보청은 2일로 끝난 한 주간 완성차 휘발유 수요가 하루 878만 배럴로 전주에 889만 배럴보다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애널리스트는 주간 휘발유 수요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이는 유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저항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습니다. 플린 애널리스트는 다만 앞으로 몇 주 안에 유가 하락 압력이 계속돼 일부 매수세가 다시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2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352만 2천 배럴 감소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60만 배럴 감소보다 더 줄었습니다. 다만 휘발유 재고가 약 404만 4천 배럴 증가해 90만 배럴 줄어들 것이라는 전문가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정제유 재고도 약 145만 2천 배럴 늘어 60만 배럴 늘 것이라는 전문가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의 고의 성능 저하와 관련한 칠레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에서 약 39억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칠레 일간 라테스 세라와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칠레 소비자 단체가 애플 칠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양측이 최근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 측은 2014년에서 2017년 사이 구입한 아이폰 6, 7, SE 등의 칠레 사용자 15만 명가량에게 총 25억 페소, 한화로 약 39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한 소비자는 기기 한 대당 최대 $50씩을 받게 됩니다. 애플은 앞서 지난 2017년 12월 배터리 노후 정도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낮췄음을 시인했습니다. 애플은 그러면서 배터리 부족에 따른 갑작스러운 전원 꺼짐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대로 소비자들에게 신형 아이폰을 구매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월 7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이번 주도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목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지나겠습니다. LA 지역의 낮 기온도 70도 중반대로 오르겠고 예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봄 날씨는 주말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 53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8도, 밤 최저 53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9도, 48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7도, 밤 최저 53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구름 끼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55도입니다. 한국은 오늘도 화창한 날씨 속에 봄볕이 따스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6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1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LA 시각으로 5시 53분입니다. LA 지역의 현재 기온 68도, 습도 49%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화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